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종원입니다. 배상훈입니다. 예, 우리 일주일에 2번씩 보니까 이게 예. 정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일 아니야. 너무 예. 또 자주 보는 것도 괜찮죠. 뭐 예. 이것저것. 예. 예, 이제 바로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또 들어와 주신 많은 분들 예. 일일이 이제 호명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그렇죠.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채팅창이 쭉 올라가니까 예. 저희들이 따라가기도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오연아님, 라라 스위트님, 미리네님, 예. 박태준님, 나이스 그레이트님, 권은정님, 아이고 힘들어. 정의로운 복수님, 은홍님, 진아송님, 재즈님, 힘들다. 로빈후드님, 녹턴님, 정윤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 배 선생이 그래도 눈은 좋으신 것 같아. 저는 돋보기를 쓰고도 이게 예. 가물가물한데 쫙 읽어내시네. 예. 윤하영님 반갑습니다. 예. 나도 반갑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뭐 토요일이니까 네. 오늘은 주로 이제 범죄 사건 사고 이거 중심으로 저희들의 오늘 막장 토론을 진행하는 거죠. 예. 사실 뭐 어제 오늘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강 변사 사건이 지금 뭐 실검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으면서 뒤로 들어가 있지만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 사건은. 그렇죠. 어제 뭐 그 이제 부검 결과 보고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제 또 영인이 사건 1심 선고도 나오고 정인이 사건 1심 선고도 나오고 인천 노래방 사건도 워낙 큰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거를 뭐 하고 안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 두루두루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데 가장 또 관심이 있는 사건인 정인이 사건이랑 또 이제 한강 변호사 사건을 먼저 잠깐 얘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토님하고 두 분은 저기 해외에서 처음으로 라이브 참여하시고 실시간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수도 서울입니다. 수도 서울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여긴 구로구청 앞입니다. 예. 서울에 토론토 주호님 반갑습니다. 뭐 다른 분들 다 반갑습니다. 지은님 뭐 저기 문주님도 반갑고요. 현이 84님도 넘버2님도 그래서 일단 부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배 선생님께서 좀 코멘트 좀 하시면서 얘기를 좀 진행하시죠. 일단 코멘트는 제가 어제도 뭐 다른 데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황당하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는 역시나 그건 뭐 제가 엊그제 얘기했던 거랑 또 하나 이럴 바에는 왜 기다리려고 했느냐 부검 결과를. 어제도 텔레비 보는데 자꾸 하는 말이 기다려라. 경찰이 공식 발표만 뭐 좀 보자. 너무 뭐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 이런 잔소리와 이런 공자님 꼰대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가시 미디어도 대부분 그렇고 뭐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부검 결과가 나와봤자 별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류의 익사 사건을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우리 경찰이 그리고 우리 수사당국이 해왔는지를 익히 아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기다려라.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 뭔가가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뀐 거 있습니까?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이게 왜 설레발만 쳐갖고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이게 뭐 유족들한테나 뭘 주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부검 감정서라고 하는 거를 경찰이 발표했다고 하고 그걸 언론이 읽어주는데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황당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 정확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익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이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죽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지금 그럼 그게 되면 뭐가 밝혀졌습니까? 아니 뭘 밝혀질 수 있는 어떤 겁니까? 근데 왜 욕할 뻔했네. 왜 이런 욕 안 하시는 사람처럼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평소대로 하세요. 왜 이런 상황을 엮어냈느냐라고 전 되묻고 싶습니다. 경찰들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대체 당신들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부검 결과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나온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불과 일주일 전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익사. 익사는 뭐 물에서 발견됐으니까. 근데 다만 이게
이미 그러니까 사망 상태에서 빠진 게 아니다. 이것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1차 부검 결과에서 이미 폐를 절개해서 안을 보고 육안으로 이미 다 확인된 바예요.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나온 거 결국은 뭐냐면 지금 나온 게 그러니까 음주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0.15살 혈콜 알중 농도가 이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확인 못 해준다. 그리고 유족 얘기했더니 유족도 대략적으로 그냥 많이 마셨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유족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많이 마셨다는 거를 레거시 언론이나 니네들이 분위기를 걸룩해서 그렇죠. 그것으로 인한 실족사나 이런 분위기를 자기들로는 말은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도대체 그럼 여태까지 수사는 뭘로 한 거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서초서 무슨 뭐 강력팀 7개 팀이 동원됐고 막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핵심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 내용은 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네티즌 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사진 나온 것도 여기 구로 근처에 사시는 분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제공한 거예요. 나머지 그럼 뭐가 수사가 된 겁니까? 경찰에 수사된 게 도대체 뭡니까?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133대를 뒤졌다는 것이 벌써 3, 4일 전부터 계속 앵무새 뇌까리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나머지 그럼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근거들이 나올 거다라는 냄새와 분위기는 풍겨. 그렇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오히려 이제 이건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은 많은 네티즌들이 이 같이 동석자의 가족들에 대한 신상을 털고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뭐 사실 이 사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과도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러니까 강력팀 7팀 정도면은 형사만 해도 40명이 넘습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털었어요. 그것도 그냥 그 사람들이 초보도 아니고 베테랑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건지 전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그냥 뭐 실족사로 발표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왜?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잠정적 결론은 그냥 뭐 알코올, 뭐 익사? 그러면 그 과정에 설명할 수 있는 건 실족사로 추정된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답정 너 아니냐. 결국 답은 정해놓고 그냥 분위기만 피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그거죠. 이제 일부 이제 경찰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레거시 언론들이 왜 쓸데없이 뭐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설레발 치느냐 요새는 호통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을. 심지어는 경찰들도 일부 뭐 익명 게시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네티즌들이나 일반인들의 관심과 걱정과 나름 조사하는 걸 가지고 무슨 방구석 코난이니 뭐냐 하면서 비아냥도 거리고. 또는 뭐니 이거 탐정 나셨네 이 비아냥을 어떻게 공무원 입에서 그런 비아냥이 나옵니까? 그 시민한테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잘 내주면은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인데 그걸 어떻게 시민을 비아냥거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워낙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죠. 또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기대와 지켜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진도가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도가 지금 안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검 결과 기다려보자 하고 여러 사람들이 소위 그쪽을 빨아주는 사람들이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지만 나온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은 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왜? 이건 익사하고 정밀 부검을 해봤자 안 나온다. 왜? 나올 거라고는 약동물 검사인데 이게 약동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부검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신의 모든 표면을 다 육안으로 했습니다. 그건 이미 초기에 육안 검사에서 다 끝났어요. 일일이 다 의문 나면 다 절개해서 다 봅니다. 그거는 다 보고 그럼 거기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른 방향 수사. 예를 들면 수사의 주안점이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의 이상행동 아니면 다른 형태의 거기로부터 다른 쪽으로 턴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소환 조사한 것도 거의 시신이 발견되고 한 열흘 만에 늦었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CCTV도 확인도 늦었고 예. 이미 근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어떤 그 네티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하는 거죠.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마지못해 뭐 이건 제 표현인데 마지못해 뭔가 하는 것처럼 해서 겨우 그냥 이 소환 조사하고 나중에 지금 그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이렇게 우리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거는 사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이게 평범한 자녀 그리고 집 근처에서 친구 전화를 받고 나가서 술 마실 수 있는 것. 이건 고나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일인데 갑자기 실종돼 버리고 갑자기 이제 죽은 상태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내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이 관심과 걱정과 경찰에 대한 질타가 큰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세월호 참사 사건이 떠오른다. 예. 왜? 니네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이걸 비교하면 사실 그쪽 세월호 참사에 기자했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렇죠. 하는 행태가 예. 니들 가만히 있어. 예. 우리가 알아서 다 수사해 줄게. 예. 예? 그렇게 근데 뭐가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관심이 커지고 부풀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진도에 대한 집착보다는 이걸 조금이라도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관심과 이런 열정들을 조금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뭔가 이 활동의 주안점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열심히 수사를 하면 된다. 예. 네. 핵심적인 포인트를 수사를 하면 된다. 그 포인트가 뭐냐?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손정민 씨와 동석자가 있었던데 그리고 그 물가 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된 거지만은 그 동석자가 나중에 4시 20분에 누워 있었어요. 배낭을 뭐 메고 그러면 그 상황이라 그러면 저라고 하면 일주일 전에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그 지금 누워있던 데에서 물가까지 어떻게 옮겨질 수 있는가. 근데 그걸 안 하고 부검 결과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서초청 강력팀 뭐 7개 팀이 동원됐다라는 거 저는 사실 아니 그러면 어젠가 또 그 A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도대체 거기서는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저기 뭐라거나 오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런 프로파일러들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대단한 걸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예. 근데 옆에 누가 있냐면 변호사가 있어요. 예. 변호사가 동석하고 있어요. 그럼 프로파일러가 뭘 물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물어보는데 그럼 그 변호사가 옆에서 요거는 뭐 말 마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프로파일러의 면담의 인터로게이션은 제 여기서 한 것도 있지만은 그 프로파일링 강의도 있지만은 그거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인터로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 상태의 라포 형태한 다음에 단 둘이 혹은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옆에 있는 법률 조언관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인식되는 것 자체로서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피의자 조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면담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루는 건 또 이제 다른 수사의 영역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 심리 상태라든가 이걸 하기 위한 건데 거기서 이제 법적인 조언자가 있으면 사실 그 진행은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짜 뭣도 모르는 전문가라는 것들이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또 욕했네.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이 언론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이 또 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쇼하고 있네. 왜냐하면 그건 나올 게 없어요. 그냥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 동석자가 심리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느냐, 아니면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이걸 찾으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 상태에서는 아무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이 분석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상하면은 옆에 있는 변호사가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프로파일링 면담을 진행했다. 그걸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미친 짓 이렇게 하려고 했지. 아, 그러게. 아, 죄송합니다.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욕이 나갈 뻔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프로파일러 면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없는 환경인데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2시간 정도의 프로파일러 면담을 했다. 두 국민들은 또 여기서 뭔가 또 의미 있는 뭐 약간의 그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또 만들어줘. 근데 만들어줘.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올 게 없다.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는데 그럼 또 우리는 했어? 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그 절차 나름대로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밟았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올 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법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초기에 포인트를 놓쳐버리니까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좋아요. 그럼 이건 그런 식다. 그러면 어떻게 진도가 나가야 돼? 이 사건은. 그러니까 초기에 무엇인가 스텝이 꼬였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부검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인정하고 그럼 그렇다고 과거로 갈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당시에 지금 상황에서 할 거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경우의 수를 따라서 10가지가 되든 20가지가 되든 하나씩 따져갖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된 바와 확인되지 않은 바를 벗겨내는 작업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동석자의 부모가 혹시라도 무슨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확인. 그것은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이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부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시 가면은 실제로 부검에서 지금 나왔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온 몸에 다른 형태의 멍이라든가 상처, 미세한 상처나마 있을 수 있을까? 왜 그건 뭐냐면은 그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모래톱이라든가 돌 같은 것들을 넘어야 돼요. 경사면 같은 경우 다 돌이니까. 그렇고 또 이 경사면 옆에 또 이 뭐가 있냐면 그 이물질들이 많아요. 나무 조각, 유리 조각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길 통과했다는 거고. 근데 물론 오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상처라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죽게 되고 시체가 되면은 그게 아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살아있는 사람은 상처가 아무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그게 아물지. 근데 다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나서 그 흔적이 이제 약간 부패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찾았어야 되는 거. 플러스 그리고 또 하나는 늦었지만은 이 한강에서 그 애들 의경 애들 꼬챙이들 푹 찌르는 그건 진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장을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15년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원래 그런 거는 뭐 시신이라든가 이게 발견이 안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서는 방법 아니에요? 방법이고. 근데 지금 휴대폰을 찾겠다고 꼬챙이를 꽂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서 욕이 확 나올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도대체 뭘 찾는지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핸드폰 빼고 핸드폰은 어차피 물속에 있다. 아니면은 핸드폰이 만약에 모래 속이나 물터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찾으면 안 되죠. 뭐래요? 갈퀴를 가지고 찾아야죠.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애들을 찾으면 안 되죠. 이게 수십 리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200m도 안 되는 그 공간을 의경 애들 제가 가보니까 한 20명 동원해서 막 쑤시고 다니더라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색팀 틈을 동원해서 한 5명 정도만 돼서 공간을 나눠 갖고 찾아야 되는데 공간에 대한 그 차단도 안 돼 있고 오죽했으면 저도 가서 이렇게 찾았어요. 가봤다고요? 현장에? 처음 가봤죠. 그리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다른 사건 때문에도 가봤는데 지금 가보니까 뭔가가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게 그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수수식도 아니었다는 거는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사실은. 왜요? 너무 심했나요? 아니 심한 게 아니라 이 참 현실 보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 대한민국
경찰이 이러나 저러나 욕을 얻어먹으나 안 얻어먹으나 그리고 대한민국 공권력의 마지막 보루고 이런 사건에 대한 수호자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떤 그 기대감이 워낙 초래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예. 저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저도 이런 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예. 뭐 저도 짧게나마 경찰 생활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되도록이면 이 사건 초기에는 경찰에 대한 비판을 안 했었습니다. 뭐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일주일 지나면서 해는 꼬락서니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수사에 대한 지식과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쟤네가 알고 있는 거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했던 거는 현장에 가보면서 거기서 했던 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얘들이 도대체 뭘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검에 대한 얘기가 나오선 조금 일말의 기대는 했어요. 근데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그 기대도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배상훈 선생은 실족사가 아니다라고 확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네. 실족사의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은 알겠는데 실족사가 아니라는 근거는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니요. 제가 네. 실족사라는 얘기를 했나요? 아니라는 얘기를 했나요? 네. 전 옆에서부터 쭉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충 우리 모두가 얘기하듯이 이래 되면 결론 자체가 그냥 실족사로 귀결될 거다. 뭔가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그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라고 하죠. 예. 제가 실족사가 아니라는 근거를 그러니까 실족사가 아니다라고 지금 확언하신 건 아니시죠? 내가 실족사일 수도 있죠. 그렇죠. 문제는 지금 만약에 실족사이다 실족사 아니다는 상태를 지금 상태로 유족한테 제시하면 유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라고 하는 건 과정의 투명성과 과정의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어. 믿어줘. 그러니까 결론을 받아들여.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세월호 참사 얘기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담당했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해경이나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아니 구체적인 건 니네들 몰라도 돼. 우린 최선을 다했어.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어. 라고 하고 퉁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그러니까 음모론도 나오고 다 낭설도 나오고 다 나오고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건이 거의 유사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국가수가 부검도 하고 불협판례 면담도 하고 CCTV와 블랙박스 다 뒤졌어. 그런데 그러니까 왜 너네들 불만을 가져?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개의 것을 보세요. 아까 다시 말씀드린 핵심적인 거는 시민들의 제보예요. 시민들의 사진에 의해서 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블랙박스에서 뭐 나온 거 있습니까? 나온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CCTV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CCTV는 이미 거기 몇 개 달려있던 걸 이미 다 봤어요. 근데 그 CCTV를 제공한 것도 한참 뒤에 KBS에서 제공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그 동석자의 부모가 왔었다는 거는 이미 경찰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수사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근데 전화를 언제 했나요?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범인이다. 이게 진짜 형사 사건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제가 증거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했다 큰일 났죠. 그런 얘기를.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그리고 이 사건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그렇죠. 부실, 초동 대처 뭐 이런 문제점들이 이 사건 하나에 물론 이 사건이 다른 모든 사건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식들의 여러 가지 지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거기 우리 지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국가수로 가는 데가 뭐 딱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마치 모든 것을 다 증명하는 것이냐 했는데 강기훈 사건 보듯이. 근데 지금 국가수에서 나온 건 부검 증명서 하나 익사 끝 넘어가.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살인 사건 등 범죄의 해결률이 한국은 90몇 %다. 그런데 이런 사건도 해결 못해. 뭐 그런데 또 뭐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 여기는 아주 치열해 전투네. 그런데 실제 우리 이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불안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는 속 시원한 해결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더더욱 이제 이
이제 약간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은 예. 화가 나 있다. 예. 화가 나 있어 갖고 스스로 행동을 하고 있다. 예.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스스로 탐정이 돼서 쫓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가서 현장에서 울부짖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근데 그걸 왜 비난하고 그 뭐냐 비아냥거리고 예. 뭐 하느냐. 그중에 다소 과도한 면도 존재할 수 있다. 뭐 신상토의기는 절대 이건 잘못됐다고 좀 말씀드린다. 그 동석자들의 신상토의기는 잘못된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예. 나머지 나머지 여러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국가가 뭐 지들이 뭐라고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합니까? 그거에 대한 걸 막을 권리가 있나요? 시민들의 이런 자유로운 자기 의견 표출을 예. 신상 털기 말고. 예. 근데 왜 그 지랄하고 있는? 난 저한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히려 예. 이것이 그 내 것이 언론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들이 잘하지. 예. 지들이 언론을 제대로 좀 해서 저 억울한 일이 없게끔 해보지. 근데 오히려 부정하고 부실한 국가기관과 같이 짱을 먹고 짱은 사투리인가요? 먹어갖고 예. 사건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이미 자기네들의 선을 벗어난 어떤 이 이른바 소위 1인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네. 저 이런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마치 뭔가 거기에 뭐 음모론을 발생시키는 것냥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원래 음모론이 진실이 막힌 지점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게 진도를 나가고 진실의 가닥이 조금씩 풀려나가면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수그러들어요. 그런데 뭔가 의혹과 의구심과 미심쩍은 게 있는데 이건 다 닫아버리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상력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 뭐 이러저러한 억측들 상상들 그걸 꾸짖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꾸 그런 버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꾸짖는 버전이야. 야. 지들이 뭔데 꾸짖죠? 지들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또 딱 하나만 요거 예. 하고 이제 넘어가죠. 예. 이게 지금 법의학자나 북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 손정민 씨가 술이 많이 취했다. 그 이상도 아니다라는 걸로 몰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술 취한 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술을 다 먹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이 알코올 감수성이 좀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지금 알코올이 얼마기 때문에 취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수사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정민 씨의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이 몰라요. 모르는 다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진짜 바카스 먹고도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어떤 사람은 뭐 소주 뭐 10괴짝을 먹고도 안 취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런 인과관계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산 거하고 먹은 거하고의 또 이 관계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어쩌다 거기다 쏟았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사간 게 막걸리 2병, 청아 2병, 소주 4업짜리 2병, 2업짜리 2병이에요. 그럼 소주는 2업짜리 6병이에요. 이렇게 섞어 드셨나요? 드신 적이 있나요? 저는 왜 이렇게 섞어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좀 부차적인 얘기지만. 부차적인 이야기죠. 예. 네, 근데 물론 뭐 술 네. 취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마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셨을 수도 있지만 그걸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러 가지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렇죠. 샀다 많이 그리고 일정하게 알코올의 혈중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익사다. 그렇죠. 이거 딱 이 고리로만 지금 자꾸 유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네. 그 좀 더 지켜봅시다. 네. 이거는 뭐 지켜보자고 하니까 지켜보고 다만 그냥 침묵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문점, 의구심 이런 부분들 던지면서 지켜봐야죠. 그렇죠. 우리는 예. 오늘 뭐 요 다음 얘기로 분위기를 좀 바꿔오는 걸로. 분위기 좀 바꿉시다. 예. 너무 열기가 올라서. 너무 예.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건들이니까 예. 우리 뭐 좀 편집장이 가져온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약간 뭐 해프닝성이죠. 며칠 전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 표결할 때 뭐 표결하고 또 뭐 국민의힘은 이탈하고 그래서 뭐 거의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그 몇 살이죠? 32살 되는 유호정 의원과 어째 요정 몇 살이에요? 나도 모르겠네. 30대 초반일걸요 아마. 의원과 그다음에 55세 문정복 의원 두 여의원들이 한번 서로 야 당신 이런 식의 좀 뭐 이렇게 맞짱이 벌어져 가지고 약간 해프닝이 있었죠. 좀 정확히 팩트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 뭐 멱살잡이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뭐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퇴장을 해요. 정의당 의원들은 찬성하기로 하고 표결 참여합니다. 그 당론이었나요? 아니면 뭐 의총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어쨌든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찬성 표결을 하되 다만 나머지 2명 임혜숙 그 노영욱 예.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라고 해서 발언을 끊어서 발언을 한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을 배진교 원내대표가 한 건데 발언을 하면서 약간 오버한 게 있죠. 왜냐하면 그 박준영 해수부 장관이 자신 사탁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면서 그 도자기 사건 있잖아요. 도자기 사건. 그게 이삿짐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 이거 과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밀수에 달하는 거 아니냐. 약간 표현을 조금 세게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외교적 행랑으로 들어왔다 위사 그게 다른 문제인가요? 외교적 행랑을 들여온 행태는 밀수와 다름없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건데 외교 행랑은 아니고 이삿짐으로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밀수는 비유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진교 의원이 발언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와 비판을 했어요. 그건 보통 우리가 국회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까지는 가능해. 잠깐만. 근데 아니 박준영이가 그런 행동을 한 게 잘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왜 야유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밀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과도하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톤은 조정했어요. 그리고 보통 나와서 누군가 발언하게 되면 반대편은 약간 뭐 비난과 하고 야유도 하잖아요. 또 대통령에게서도 야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늘 보던 드라마야. 그런데 그 액션 아닌가 그런 그건 늘 드라마야. 그런데 발언을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이제 끝나야 돼요. 그 배진교 의원 돌아가게 되면. 그런데 문정복 의원은 찾아와 가지고 배진교 의원 자리까지 와 가지고 당신 이름 되겠어 뭐 블라블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 그냥 오케이 나가서 발언할 때 약간 비판, 비난, 야유하는 거는 관행이었으니까. 그런데 발언을 끝나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직접 찾아가 가지고 또 블라블라 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호정 의원이 문정복 의원에 문제제기 하니까 이제 뭐 어디서 당신이 이러니까 당신? 야! 이러니까 야?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공방이. 저는 첫 번째 일단 그 정의당 의원들은 뭐 약간 그렇지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러 그 본회의에 간 거예요. 같은 편 아니에요? 예,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은 퇴장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좀 하고 싶어하는 총리 인준을 힘을 실어주기 간 거야. 그냥 힘을 실어주긴 그러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야. 그거 가지고도 난리야.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왔는데도 또 난리야. 거기 와서 젊은 유호정이 와서 아니 이렇게까지 와서 항의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나오고 야가 나온다. 그러니까 유호정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아니 저기 국힘 전대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찬성 표결하러 온 정의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까지 이 시비를 거는 거는 이 정의당을 그냥 민주당 홍어 땡땡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게 분위기야. 전 그게 핵심 같은데. 민주당이 정의당을 만만하게 보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고 전선이 그어지게 되면 말이 좀 욱할 수도 있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러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 쓴소리를 한 거에 대해서 그걸 못 견뎌야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반대 표결을 해갖고 싸웠으면 그렇게 그럼 못하죠. 차라리 제가 봐도 반대.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정복 의원이 개인적으로 무슨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심리 멘탈 상태에는
내 뒤에는 이제 170석이 있는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은 좀 세잖아. 좀 세고 이게 함부로 해가지고는 이 국회 일정 자체가 좀 요동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5석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정의당 대신 분풀이 얘들이 와서 깐죽깐죽 거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니 화끈하게 뭐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또 장관 후보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쓴소리를 하니까 아직 그 쪼매난 게 와가지고 깐죽깐죽 되니까 우리 170석 의원이 볼 때는 너무 짜증 나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훈계질을 하려고 한 거야. 이게 이분들의 심리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저는 문제목이라는 사람은 처음 알았어요. 예.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문정복이 누굽니까? 예.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문정복 이런 분은 뭐 시영시 국회의원이죠. 예. 국회의원이고 시영시 의원 예. 출신이고 그 민주당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백원우 씨, 백원우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올라오신 여성 의원입니다. 이름이 예. 이제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의원이시고 이렇게 여성 의원 고참 여성 의원 좀 이렇게 작년의 여성 의원과 청년 여성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는데 설전 자체는 해프닝일 수 있죠. 그렇죠. 그거야 뭐. 해프닝일 수 있는데 아니 찬성 표결하러 갔던 정의당 의원의 쓴소리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그 심리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니냐. 갑질로 보시는 거예요. 라고 유호정 의원이 얘기하는 건 저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갑질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하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선과 악. 우리가 하는 것은 항상 올바르다. 여기에 조그만 스크래치나 키스를 내거나 이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잘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못 견뎌하는 그 주체가 힘이 센 사람이면 조심하겠는데 그죠? 왜냐면 싸움이 크게 벌어지니까 조만한 세력이니까 그냥 가서 한번 뭐 선소리 한 거 아니냐. 이게 저는 이 사건 이 어제 해프닝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입니다. 예. 그냥 그러면 만약에 유호정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 있잖아요. 심상정 의원이든가 이런 분이 이렇게 문제 제기했으면은 팩트가 뭐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예. 이번 뭐 닫을 수가 없고요. 제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해프닝보다 더 크게 봤던 게 뭐냐면 이번 인사청문회 어쨌든 총리와 두 장관 박준영 그 후보자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두 장관 임명을 일단 일단락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박준영 그 후보자 사퇴 문제에 대해서 총리와 장관을 이제 임명한 자리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퇴한 것에 대해서 박준영 후보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명은 밀고 나간 거 아니냐. 참 고맙지만 사퇴해 준 게 고맙지만 짠하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가 아니 이러면 뭐 우리 박준영 후보자가 사퇴를 해가지고 다른 일을 풀기 위한 사실성인을 했어. 그럼 좀 미안해.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고맙고 미안하고 짠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민 앞에서 언론에 대놓고 고맙지만 짠하다 이 말은 박준영 후보자는 사퇴할 이유도 없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와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국민의힘이나 이런 야당들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선 거고 우리는 뭐 당신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희생을 하고 사퇴한 거기 때문에 짠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내가 볼 때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뭐 무시 아니냐. 그걸 그냥 그럼 백브리핑 형태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언론 발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걸 그냥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면 조용히 하면 넘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 얘기인데 뭔가 언론에서 부각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건 언론과의 관계에서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취재 과정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아니 난 그래서 왜 뭔가 긁어부스럼을 하는 짓을 했을까? 저는 판단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니까 그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 지지자들 대상으로 메시지다. 이 지지자들한테 이 사람을 챙겨서야 되는데 저 국민의힘이나 저 야당들의 딴지거기 때문에 본인이 희생한 거다. 우린 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 국민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건 진짜 건방진 발언인데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본다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미 그래서 모든 스토리가 다 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트
정치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예. 제가 정종원이 뭐 하시는 분인지는 저 옆에 경력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박준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그 인식이 청와대 관계자의 그 멘트에 나와 있는 거죠. 고맙다. 왜냐하면 이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해서 네가 사퇴했으니까 고맙다. 근데 짠하다. 왜? 네가 사퇴 안 해도 되는데 사퇴를 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고 짠하다. 이게 이전에 조국 장관, 그 법무부 장관 사퇴할 때 대통령이 뭐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구설수에 올랐던 거하고 똑같은 어떤 상태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했을까라는 전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 그 뭐 자기 뭐 스스로 지지자들한테는 뭐 이심전심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면 되지. 굳이 또 이렇게 언론에 노출시켜서 또 분란을 만드는 거는 왜 그럴까? 난 그래서 이게 정치력이 부족한 거 아니면 고도의 정치력일까?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또 이런 사건 다루는데 약간 또 정치 해프닝성 사건 이건 또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어때요? 우리가 막장 난장 토론인데 뭘 더 뭘 다뤄도 아니 뭐 어차피 싫은 분은 나갈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뭐 우리 또 댓글에서 뭐 입다서라 네가 뭐냐 이런 거 잘 봐주세요. 정종권은 레디앙 편집장이니까 언론이라서 할 말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또 우리 또 어쨌든 지금 한강변 변사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또 가장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어제죠. 어제 그 정인 사건 그 1심 아동학대 살인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근데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이제 항상 그 제가 그 판사들이나 아니면 법조인들한테 이 불만을 갖는 건 이거예요. 총론적으로는 그리고 모두의 서두에는 굉장히 나쁜 짓이고 뭔가 해서는 안 될 짓이다라고 매우 이 도덕적인 일가를 하세요. 그리고 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but 2절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형량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징역. 분명히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범행에 고의성, 가혹성부터 사실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이 정도로 잔혹한 사건은 아마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해요. 그런 경우 이전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30년 넘게 그 형량이 된 경우도 드물지만은 그러니까 총론적으로는 너 나쁜 짓 했어. 근데 실제로 형량으로는 무기징역이야. 아니 그러면 총론이 그러면 사형으로 가야죠. 물론 사형이 집행은 안 된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형법에 있어서 가석방이 20년 지나면 되고 종신형은 아니죠. 종신형 아니 우리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무조건 되고 유기징역 같은 경우는 3분의 1 지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 말이 앞뒤가 틀리느냐.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 본인의 법정에서의 감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양모에 대한 감정을 그 판결문에 녹여내는 건 좋지만은 정확히 어떤 범행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판결문의 서술을 좀 더 했어야 된다. 그건 왜냐하면 2심에서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형량이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앞쪽으로 하는 거죠. 수사는 그러면 제대로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수사는 비교적 이게 워낙 이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서 비교적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비해서는 상세하게 됐어요. 그다음 또 사실 잔혹한 거였으니까. 이게 잔혹하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애가 그날 죽기 전에 이미 거의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뼈가 부러진 건 더 부러져 있었고 이 안쪽 뼈가 그리고 밟혀 갖고 안쪽에 이 장이 찢어져 갖고 피가 이게 690리터라니까 우리가 전열 2팩이
배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예. 그리고 이 사실 췌장이 찢어지면 엄청 고통스럽다. 우리가 애가 끓는다고 하잖아요. 장이 내장이 끊어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진짜 뭐 고문 당하는 거 이거 이상해. 그 내장의 염증 중에서도 제일 심한 그 통증이 심한 게 췌장염이라고. 췌장이죠. 근데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게 찢어졌으니까 그냥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상태가 수개월 이상을 반복된 거예요. 그 애가 뼈가 붓고 멍이 사라지기 전에 또 때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살인죄로 처벌을 해도 아주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인들끼리의 사건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정도에서도 이 정도로 잔혹한 형태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왜 잔혹성이 다른 뭐냐면은 그러니까 죽인 후에 토막을 내는 거는 이 죽인 후에 시신을 은폐하기 위한 거죠. 그건 잔혹성 개념은 다른 거죠. 근데 이 범인은 아예 범행 자체가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이 있는 걸 알면서 또 고통을 주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줬기 때문에 범행의 위험도는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법조인들은 정확히 계량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퉁쳐갖고 어차피 뭐 무기징역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면 정확히 그 합리적으로 안 바꿀까 형량을 형량 체계를 그게 사실은 이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안타까웠던 거고 뭐 아시다시피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죠. 이 정인이 사건이 이렇게 선고가 1심 선고가 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저께 비슷한 형태의 아동학대 사건이 또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형량 높여. 뭔가 세게 해. 근데 그거는 아동학대 사건 같은 가학범죄는 절대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계속 결국은 안 들키려고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하니까 더더욱 은폐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성인들끼리는 예를 들면 방어력이라도 있고 이런 거니까 감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아동사건 같은 경우는 감추려고 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진 거지. 뭐. 그렇죠. 그리고 감춰질 것 같으면 바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바로 말을 못하게 해버리거나 더 잔혹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아동살인 범죄 메커니즘을 충분히 우리의 시스템에서 뭔가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제일 쉬운 방법 형량 높이면 되지. 그러니까 실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서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고 제일 쉬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형량 높이는 거예요. 발견되는 애들은 강한 처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사와 구형과 선고. 그런데 이런 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잘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거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고. 진도가 안 나가고 진도가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어요. 엊그제 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계속 똑같죠. 근데 이 아동학대 사건이 아동학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성범죄로 바뀌고 또 이것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나서서 뭘 해야 되는지엔 컨트롤 타워도 없어요.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편집장님 언론이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될까요? 컨트롤 타워요? 네. 이런 아동학대 사건. 지금 원래 보통 아청 아동청소년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 다 보면.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거죠. 그럼 예방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예방은 경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경찰의 문제, 법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성가족부라든가 이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범죄 부적 차원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표현을 그런 분도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뭐 저출산이나 출산 문제에 대한 예산은 수십조가 배당이 그렇죠. 되는 건데, 근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것도 적확한 처방과 정책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또 짚어봐야 되지만 예산만 본다고 한다면 거기는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이 아동학대라든가 아동 문제 관련된 예산은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백억? 예. 1000억도 안 돼요. 예. 그러면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건지를. 예. 그러니까 그 여성가족부는 아니면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도대체 그 부서는 그 부처는 왜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어떤 특별한 사건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예.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리고 말아요. 왜? 이게 이제 그럼 이제 그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걸 우리 대책을 마련하겠다 막 하고 뭔가 뭐 TFT 만들고 하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면 실제로 가보면 거짓말이죠. 담당자 하나 있을까 말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대로 힘을 가지려면 일단 경제 관련 사건일 경우. 그렇죠. 이러면 무슨 경제 관련 장관 뭐 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가 터지면 이건 워낙 국가적인 사안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 눈에 큰 사건들 이렇게 되면 관계장관이나 관계부처의 뭐 대책회의 이게 좀 지속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런 건 없죠. 사실은. 없죠. 예. 근데 계속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예.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분노는 분노대로 하고 실제로는 똑같이 아동학대라든가 이 성착취, 아동 성착취 계속 반복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전 웃긴 거는 이런 거예요. 아동학대 그 전문기관이라 이런 데에서 전문가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분명히 그 부처에서는 안을 올립니다. 예. 근데 어디서 막힐 것 같으세요? 그 기재부에서 막히겠지. 그렇죠. 당연히 기재부. 그래서 보통 부처 중에서 제일 힘센 부처 기재부, 제일 힘이 약한 부처 여가부. 그렇죠. 이게 나오잖아요. 딱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가부가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여가부가 가질 수 있는 파워. 특히 여가부의 하는 일들 중에서 뭐 논란 있는 거 빼. 예를 들면 아동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이걸 전담한 부서가 여가부다. 이런 식의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데 힘의 파워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여기서 하기도 그렇고 저기도 여기서 하세요. 근데 힘과 예산은 별로 그런 권한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뭘 이렇게 그 안을 가지고 예. 기재부 가면 기재부나 과장이나 국장 애들이 예. 아무 얘기 안 하고 예. 이거 되는 거죠. 예. 그건 끝입니다. 그럼 다음 연도에 그럼 그렇게 보통 아시다시피 국회 예산은 95% 이상이 기재부 애들이 작성하는 대로 대부분 다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예산은 기껏해야 5%도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히 국회의원들이 뭔가 되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그게 되게 별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조를 분명히 대통령도 알고 총리도 알고 관련들은 아는데 이런 애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뭔가 되게 할 것 같이 막 국회에서 뭐 민주당 뭐 국힘 뭐 이런 데서도 대책위원 만들고 막 하는데 실제로 알맹이 있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했냐고 편집장 당신이 알아서 해봐. 대안을 얘기해봐. 그게 되게 근데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죠. 왜 분명히 아동학대 사건이 한두 건도 아닌데 불과 원영희 사건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년 7, 8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계속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대책이 있다고 내놓는데 그 다음에 가면 없고 또 반복되고 또 없고 반복되고 또 없고 가보니까 전문가가 없어. 경찰들은 현장에 출동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대응했다가 또 애가 다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또 형량 무기징역 나왔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는 건 또 조금 이따 나오겠네 뭐 이런 생각하고 그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무기징역형이 종신형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우리 한국에는 종신형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살인을 살인 승고를 받더라도 집행은 안 되고 있는 나라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양형이라든가 법률 체계는 좀 정비가 돼야 되고 특히 종신형 같은 경우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도입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아동학대 극악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 벌어진 사건에 대한 징벌 이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누군가가 힘과 권한과 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잘 보지 않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 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판에서 몇 년을 받는지 이것으로만 너무 초점이 가는 것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는 적극한 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힘을 네. 일깨워줄 수 있는 네. 여론 환기시켜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어떤 정책적 제도적 대안에 대한 한계점들이 너무 너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예. 1심 판결이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검사의 사형 구형보다는 약하지만 보통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세게 때린 것 같더라고요. 뭐 특히 양부 같은 경우 양아버지 같은 경우도 징역 5년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건 예상이 되었었나요 좀?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나왔어야 된다. 한 7, 8년은 나왔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 된다가 아니라 예측이 보통. 예측이 그럴 거다. 보통 나올 거다. 이제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이거 정도가 나올 거다. 근데 범행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공범급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범급이 한 10년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사가 좀 잘못된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업계에 아는 사람들은 쟤네들은 저거밖에 못 줄 거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렇죠. 또 이제 이게 2심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워낙 이게 아동학대, 아동폭력 사건에서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사건의 형량 자체가.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최근에는 또 그 인천 노래방 사건, 네. 인천 노래방 살인 사건이 또 엽기적인 사건으로 그렇죠. 거기서도 또 경찰의 수사의 어떤 초동 수사의 문제점들이 또 드러났죠. 예. 그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인천 노래방 처음엔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 사건이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기록은 있는데 나온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CCTV 있는데 나온 CCTV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예측해도 거기서 뭔가 이상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 과학수사대가 들어가서 그 욕실에 있는 욕실에 있는 그 하수구에 이걸 트랩이라고 하죠. 냄새 방지. 예. 그걸 드러내서 보니까 그 밑에 이제 혈흔이 있었던 거죠. 혈흔과 약간의 조직 같은 게 있었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거기서 훼손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건 자체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대략 다 예측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어딘가는 시신을 유기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근처를 싹 두졌는데 결국은 훼손된 시신이 근처에 산에서 발견됐다. 예, 이거죠.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잔혹한 살인이고 그런데 이게 왜 그냥 경찰의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초기 이제 신고 그렇죠. 지금 제일 처음에 그 노래방 비용을 둘러싼 다툼이 그렇죠. 발단이 됐던 거고 이게 왜 논란이 되었냐면 유흥업소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음성적으로 몰래 뭐 많은 경우가 적지 않지만 거기에서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놀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돼갖고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래방 업주가 네.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죠. 근데 그 신고가 정확히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맞을 것 같으니까 신고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이게 말하자면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건지에 대한 거는 너 사람 너 이거 지금 여기 영업하고 싶다는 거 깐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이었는지 그렇죠. 어떤 건지는 우리도 모르죠. 지금. 모르죠. 근데 어쨌든 신고를 한 건 맞아요. 네. 신고를 한 건데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경찰이 예. 112 콜을 받았을 때 예.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전화를 하다가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돌아가신 분, 네, 사망하신 분이 전화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화하다가 누가 얘기 걸면 내려놓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뭔가 말다툼이 있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말 그대로 예. 이 전화한 사람이 이 전화한 행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전화를 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때려갖고 전화기 말을 못할 상황이 있을 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예. 근데 그럴 경우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끊어진 게 아닌 상황이면 확인이 들어야 되는데 콜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콜백을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근데 그거를 지레 짐작해서 뭔가 뭐 해결된 거죠라고 해결된 겠기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어떤 이런 거죠. 어떤 그 여성분이 성범죄 신고를 했어요. 아니면 뭔가 위험하다고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신고하고 다시 또 전화를 해갖고 아유 매우 웃는 낯으로 아니 그 앞에 신고 그 내가 잘못해 오인한 거다. 오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아주세요.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우리 외국 드라마 같은데 뭐 CSI 이런 데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911 전화하게 되면 꼭 항상 재확인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여자분이 다시 전화를 해갖고 오지 마세요. 꼭 오지 마세요. 왜 강조를 했을까요? 오란 소리지. 그렇죠. 오란 소리. 오란 소리지. 옆에 누가 있는 거지. 그렇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 콜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정교하게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이것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건 다시 콜백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안 받을 수 있고 받았다고 해서 앞에 똑같이 있으니까 왜 또 하세요?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출동을 시켜야죠. 그렇죠.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 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워낙 바쁜데 뭐 들어봐도 뭐 지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럼 지가 어떻게 그런 일이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99%라고 해서 나머지 1%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아니면 사건이 됐을 경우 책임에서 경감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런 걸 매뉴얼화 시키고 계속 그 매뉴얼대로 하게끔 훈련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99%는 이런 경우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1%로 더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1%를 딱 본능적으로 캐치한다. 이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중요한 건데. 매뉴얼대로 했어야 된다. 그러면 예. 살인은 못 막았다 하더라도 훼손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좀 발전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의경들이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그 별로 전문성 없는 애들이 받아갖고 그냥 대충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런 범죄 신고 전화했을 때 그냥 그런 얘기하면 막 귀찮은 듯이 막 전화 받아갖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그나마 좀 나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대한민국 경찰이 선진화된 경찰이고 이런 경찰 시스템을 진짜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은 좀 더 매뉴얼리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 부분이 이 건에서는 부각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 어떻게 훼손을 했어?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토막을 냈어? 그리고 되게 잘했네. 뭐 가서 CSI 애들이 뭐 잘 찾았네. 아니 잘 찾은 거 그리고 뭐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보는 데 입장에서 개선해야 될 거, 반성해야 될 거와 잘해서 칭찬받아야 될 것을 균형감 있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 사건 자체의 어떤 뭐 엽기성 이것보다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과정에서의 어떤 뭐 초동 과정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뭐 그게 크게 의도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작은 그 어떤 실수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건을 뭐 가져왔어요. 어쨌든 뭐 사람이 죽었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1시간 좀 넘어가는데 마무리 좀 하시죠. 네, 저는 뭐 욕을 많이 먹으셨나요? 아니요. 아니 저희가 뭐 수요일은 정치 위주이지만 정치 위주의 중구난방 막장 토론이지만 그때도 사건 사고를 다루는 거고 오늘은 또 토요일은 뭐 사건 사고 위주이지만 또 필요한 뭐 의미 있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제나 시사적 의제도 다루기도 합니다. 예. 요즘 김정모 사건 사고잖아요. 예. 야, 당신 이것도 사건 사고잖아요. 그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말 자체의 해프닝보다는 그 맥락이 어떤 의미일까? 저도 그래요.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도 그건 맥락을 찾아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거기성에서 달려들고 뭐 맥락이 틀리다, 팩트가 틀리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건 본인들의 의견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저희 이제 4번째 방송인데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그렇죠. 오늘 마무리하고 또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또 가가지고 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즐거운 하루. 인사 멘트 좀 해주세요.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수요일을 또 뵙고 또 저는 뭐 자주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